안녕하세요. 영웅 사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목요일에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조효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문항은 일본 문항인데요.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51%의 정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문항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배치되다 보니까 학생분들도 시험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가에서 다섬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들을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섬을 먼저 보게 되니까 동경 124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도상에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섬은 우리나라 최서단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평가원에서 동경 124도가 찍히는 지역이 두 지역이 출제됩니다. 자, 하나가 비단섬이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령도도 있습니다. 백령도도 동경 124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백령도가 좀 더 서쪽에 있긴 비단섬이 좀 더 서쪽에 있긴 한데요.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분초 차이로 갈릴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학생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섬을 구분할 때는 38도 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사에서 우리나라가 38도 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구분을 해봅시다. 자, 백령도는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38도 선의 아래에 있는 37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단섬은 북한의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기가 39도가 나옵니다. 38도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섬 같은 경우에는 부기가 39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가섬은 비단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섬은 동경 131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동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섬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독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섬은 부기가 33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이 33도에서 북이 43도에 걸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섬은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 마라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독도의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이내, 독도 인근의 영해를 말하고 있죠. 독도 인근의 영해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여도에 건설되어 있죠. 첫 번째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 비단섬은 독도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뭡니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을 기준으로 표준 경선과 가깝기 위해서는 최대한 동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도보다 비단섬이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단섬이 독도에 비해서 더 먼 것이죠. 최단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나와 다, 독도와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서 직선기선이 적용됩니까? 틀린 선제가 되죠.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틀린 선제가 틀린 질문이 되고, 네 번째 질문에서 비단섬, 독도, 마라도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의 사국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비단섬은 최서단, 그리고 독도는 최동단, 마라도는 최남단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데 틀린 선제 중에서 가장 선택 비율이 높았던 것이 4번 선제였습니다. 41%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정에서 네 번째 질문에서 정오가 갈린 것이죠. 아마도 학생분들이 가섬을 백령도로 잡고 들어가는 학생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에서는 최근에는 잘 안 나왔던 사천 지역이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경남의 지역 특징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아마 경남 지역 특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가원에서는 좀 지엽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천이 출제되었고 사천을 추론할 수 있는 힌트들은 많았습니다. 사천군이 통합되었다,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천임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사천의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가 창녕, B가 함안, C가 김해, D가 사천이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은 경남 고성입니다. 자, 근데 사천과 고성의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다 보니까 5번 선지로 선택한 학생분들이 많았습니다. 24%로 5다 선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요. 자, 그리고 다음 문항으로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율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A부터 D는 기타운송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운송 장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조선공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제품 아마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평가에서는 비금속 광물 제품이라고 하면 시멘트 공업을 주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비금속 광물 제품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멘트 공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공업들도 들어갑니다. 뭐 고령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시멘트 공업이 규모가 제일 크고 또 평가원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단양의 그 비금속 광물 제품의 차지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게 선지로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물론 그 선지가 정답이 되는 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간 학생들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공업, 전자공업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지역들을 보죠. 가에서는 화성과 평택이 나와 있고요. 나에서는 동해와 삼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는 구미와 김천이 나와 있고요. 라인은 창원과 거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두 개 지역을 묶어서 지역군으로 문제를 물어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가나다라는 뭐 연결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A, B, C, D의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지역에서는 A와 B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성과 평택이 들어가 있는 경기 지역에서는 전자공업과 자동차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성과 평택, A와 B가 전자 또는 자동차 공업으로 각각 연결이 되는데요. 또 다 지역에서도 지금 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다 지역에는 구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는 전자공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A가 전자가 되고 B는 자동차 공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C를 잡는 과정에서 학생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C는 강원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동해와 삼척에서 비중이 높죠. 자, 이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는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납니다. 자, 카르스트 지역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죠. 자, 따라서 지금 나 지역에서의 비중이 높은 C가 비금속 광물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잡지 못하고 들어간 학생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제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조선공업이 되죠. 거제도에 대규모 조선공업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1번에서 조선공업은 전국에서 영남권보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출하 비율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대규모 조선공업 단지가 없고요. 영남권에서는 거제와 울산, 부산에 대규모 조선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조선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1번은 틀린 선제되고요. 2번에서 전자공업은 자동차공업보다 전자공업은 자동차공업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틀린 선제되죠. 3번에서 비금속 광물은 자동차 공업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금속 광물 공업은 공업의 유형상 원료 제약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 제품은 다른 공업에 비해서 원료를 채굴하는 비용이라든지 원료를 운송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공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비율은 오히려 자동차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3번은 틀린 선제되고요. 4번에서 조선공업은 전자공업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전자공업의 종사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제됩니다. 5번에서 A에서 D 중 호남권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 공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남권에서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공업 그리고 광양에 있는 제철공업이 출하액이 많다는 것은 학생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공업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죠. 자, 먼저 전자공업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공업 단지는 호남권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기가 힘들겠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작은 비금속 광물 제품이 호남권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에서 영암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암의 조선공업 단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조선공업 단지 중에서도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에 속하게 되고 호남권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을 보죠. 자동차 공업은 호남권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과 익산 지역에도 자동차 공업 단지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권에서는 자동차 공업이 이 문제 출제된 조선공업, 비금속 광물공업 그리고 전자공업에 비해서 출하액이 가장 많다는 것이 되죠. 5번은 맞는 선제되어서 정답이 5번이 되는데요.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문항을 선택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업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은 조금 오랜만에 옵세바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학생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률이 57%로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옵세바람임을 착화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오후측해 기단이라는 내용,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산간 지역에는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가 롭세바람 팬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롭세바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태백산맥이 있을 때 동쪽에 동해가 있고요. 이 동해에서 오호츠크해가 불어옵니다. 자, 그럼 이 오츠크해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지니까 응결이 되겠죠. 응결이 되면서 태백산맥의 동쪽 산면, 특히 산간 지역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람이 기단이 태백산맥을 타고 반대로 넘어갔을 때 영서 지역에는 고온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미 비를 동쪽 산면 산간 지역에 다 뿌렸기 때문에 고온하고 건조한 바람이 영서 지역에 불게 됩니다. 자,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서 지역에 지금 홍천이 A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B가 대관령이 됩니다. C가 강릉이 되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가 지금 8시부터 12시 사이에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온하다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상대 습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하다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고온하다는 특성과 건조하다는 특성 어디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영서 지역에서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영서 지역에 해당하는 홍천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까지는 학생분들 중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지금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4번 선지 외에 오답 선지 중에서 제일 많은 선택이 있었던 선지가 5번 선지를 21%의 학생들이 골랐습니다. 결국에는 가와 나를 B와 C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나 같은 경우가 지금 기온을 보죠. 나 같은 경우에는 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가 가에 비해서 기온이 더 높습니다. 자, 대관령과 강릉이 있는데요. 대관령이 강릉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릉보다는 대관령이 기온이 더 낮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통해서 가를 대관령 그리고 나를 강릉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습도를 통해서도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는 상대 습도를 보고 그래프를 접근하다가 틀린 학생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상대 습도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가가 나에 비해서 습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아무래도 강릉이 동해안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인 지역이 산간 지역보다는 습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들어간 학생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문을 한번 보죠. 지문에서 산간 지역은 비가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산간 지역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응결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어디서? 산간 지역에서. 자, 이 산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는 말이 결국에는 습도가 높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가 나보다 습도가 더 높은 것을 통해서도 대관령을 가로 잡고 강릉을 나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도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25%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역대 출제되었던 한국지리 기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정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최종 정답률도 지금의 25%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역대 한국지리 기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항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영향을 준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간 기온 차이가 그래프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 C, D 이 네 개 지역이 가 또는 나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적게 오는지 여름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 그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가 제시된 게 아니라 대전의 기후값을 뺀 값을 그래프로 만들어 주었단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학생분들이 이 그래프를 딱 처음 보는 순간 대전의 기후값을 알 수가 없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지? 걱정이 들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C지역을 기준으로 보죠. 대전이 기후값이 얼마가 됐든 C지역은 A, B, D 지역에 비해서 가시기의 강수량이 제일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몰라도 C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시기에 덥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C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잡아주고 D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구나. A지역은 춥구나. 이런 특징들을 잡아주시면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들어가라. 각 지역별로 기후적 특징을 그냥 잡아주면서 문제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학생들이 항상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소한 지역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지역 간 기온 차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지리 기후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풀어보고 정리를 잘 해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접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근데 2번과 같이 생소한 지역의 출제됨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의 기후적 특징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주요했다라고 보는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가와 나를 1월과 8월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가와 나 시기를 1월과 8월로 잡아주는 문제가 기존의 평가원에서 한국지리 문제로 기후 문제로 많이 출제했었습니다. 많이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이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도 제일 연결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와 나를 먼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분들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번 문항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죠. 각 지역별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좀 사고 과정에 걸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20번 문제점으로 갔을 때 타임 어택을 받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20번 문제도 정답률이 낮은 게 그게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해서 이 문제가 또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가와 나를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는 선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평가원이 기존에 이 기후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할 때는, 뭔가 좀 연결하기 힘들게 만들 때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선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선지에서 A는 C보다 가시의 강수량이 적다, 많다. 뭐 B는 D에 비해서 가시의 강수량이 적다, 많다. C는 나시기에 비해서 나시기의 C는 B에 비해서 덥다, 춥다. 이런 선지들을 그래도 좀 넣던 편이었는데 이번 13번 문항에서는 1번부터 5번 선지가 그래프랑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가와 나 그리고 지역들을 연결시키는 거 따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지도 따로 또 정오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매우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된 지역이 서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 장수,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저위도에 있는 지역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지역이 함양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더라도 이 경계선 지역 함양이 그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제일 서쪽에 위치하는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좀 남쪽이네. 그래서 이걸 보고 함양이 아니라 산청이 나왔구나라고 보고 접근했었는데요. 뭐 함양이든 산청이든 최근에 기존의 기후 문제에서 잘 출제되지 않은 지역이 나오면서 아마 이 지역의 기후적 특징을 잡아가는데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시기의 강수량과 나시기의 평균 기온, 가와 나를 1월과 8월로 잡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C와 D의 강수량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가시기가 1월이 될 때 지금 C와 D의 강수량 차이가 100mm로 훌쩍 넘겨서 거의 150mm 가까이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겨울철 강수량을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1월 강수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월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지역이 거의 잘 없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겨울 강수량이 50mm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D 지역이 만약에 가시기를 1호로 잡았을 때 대전보다 겨울 강수량이 70mm 가까이 적다라는 것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C 지역과 겨울 강수량이 1월 강수량이 100mm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가시기가 1월이 아니라 8월이구나, 그리고 나시기가 1월이구나 라고 잡아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수능 현장에서 국영수까지 다치고 마지막 시간에 한국지리에 최고 난이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강수량을 보면서 가시기가 1월은 절대 될 수 없구나. 왜? 대전이 1월 강수량이 50mm가 안 되잖아. 이걸 가지고 잡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분들은 가시기를 1호로 잡아보고 나시기를 8호로 잡아보고 가를 다시 8호로 잡아보고 나를 1호로 잡아보면서 접근을 하셨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기를 1호로 잡고 나시기를 8호로 잡았을 때 왜 이 연결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대전의 1월 강수량에 비해서 A, B, C 세 개 지역이 모두 다 대전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는 말이 되죠. D만 대전에 비해서 1월 강수량이 적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지도에 나온 4개 지역이, 이 중에서 3개 지역이 대전보다 1월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로 지도에 표시가 되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자, 일단 안동 아니겠죠. 영남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소우지에 해당이 되어서 겨울 강수량이 대전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럼 대전은 그럼 안동은 가시기 강수량 가시기를 1월로 잡아서 보더라도 안동을 일단 D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장수, 산청이 모두 다 대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아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산청 같은 경우에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백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는 소백산맥의 서서면에 있죠. 대전과 장수를 포함한 이 지역들은 북서 계절풍이 들어갈 때 소백산맥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바지 사면이 되고 겨울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북서 계절풍이 들어갈 때 이 바람을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람 그늘 사면이 되겠죠. 결국에는 산청은 대전에 비해서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이 많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청이 1월의 강수량이 대전보다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을을 1호로 잡았을 때 세 개 지역이 대전보다 1월의 강수량이 많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을을 8호로 잡고 나를 1호로 잡아줘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접근도 마냥 쉬운 접근은 아니죠. 그래도 뭐 대전의 강수량이 1월이 50mm가 안 되더라 라고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를 8호 잡고 나를 1호로 잡았을 때, 자, 결과적으로는 A, B, C 이 세 개 지역이 대전보다 강수량이 8월달에 많고 D지역은 지금 대전보다 8월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지인 안동, 영남 내륙적인 안동이 D로 먼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기온만 봐주면 되죠. 겨울철 1월의 기온을 볼 때 가장 따뜻한 지역이 C 지역이 되는데 저위도 지역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C가 산청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A와 B 중에서 장수가 서울보다 해발고도 높아서 추운 지역이죠. 그 1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따라서 A가 장수로 연결이 되고 서울이 B로 연결이 됩니다. 자,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서 산청은 대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연교차는 저위도 지역이 연교차가 더 작아지죠. 산청이 대전보다 저위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제됩니다. 2번에서 장수는 서울보다 8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는 서울보다 8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는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8월의 평균 기온이 낮을 것이죠. 2번은 틀린 선제되고요. 3번에서 산청은 장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장수는 소백산맥의 서서면 지역이기 때문에 북서계절풍이 들어올 때 겨울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산청은 북서계절풍이 들어올 때 비그늘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바람 그늘 사면이 되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가 산청에 비해서 겨울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제되고요. 4번에서 A와 D의 위도 차이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B와 C의 위도 차이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제되죠. 5번에서 평균 열대야 일수는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가장 많다. 그렇죠. 5번이 많은 선제되어서 정답이 되는데 5번 선제도 사실 연결을 하더라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선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는 연결을 잘했더라도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항에서는 수능에서는 오랜만에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6월 모의고사 20번에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4차 국토종합계획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전반적인 구성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태양광과 풍력을 비교하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유형에다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출제 범위였던 문제였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만한 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평가원에서는 1차나 4차를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냈어도 2차를 내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도 좀 지엽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것 같고요. 또 문제 유형 자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서 국토의 다액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은 광역 개발을 추진했던 계획이었죠. 자, 이 부분을 국토의 다액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이라는 이 편에서 광역개발을 추구하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임을 알아낼 수 있는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나를 4차로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아마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통합국토, 개방형 국토, 남북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아가 4차 국토종합계획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에서 경부고속국도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으니까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와 4차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은 뒤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니은에서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습니까? 자, 결국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시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도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이후에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올라갔고요. 4차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도 해당이 되고 4차도 해당이 되죠. 자, 니은은 A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수도권 전비 계획법이 최초로 제정이 된 것은 2차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4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최초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4차는 해당되지 않고 2차만 해당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B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종은 4차에서 건설이 되었고요. 2차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C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기억 2번이 정답이 되는데 3번 선지를 선택한 학생분들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퍼센테이지가 24%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귿 같은 경우가 수도권 전비 계획법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또 더 지역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좀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항이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토양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도 평가원이 모의고사까지 합치더라도 토양 문제를 낸 적 있나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출제되지 않던 내용이 수능에서 나오게 되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갈색 3리토는 식생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 갈색 3리토는 식생의 영향을 받는 성숙토이고 성대 토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는 기반암의 영향을 받는데요. 석회암 풍화토는 성숙토이고 간대 토양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수능 막판에 가서는 학생분들한테는 수업할 때 토양을 강조하는 저는 거의 잘 없고요. 왜냐면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통 첫 개념 수업을 돌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암기하는 팁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자, 이 갈색 삼린토와 같은 성대 토양은 식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시옷이 똑같이 둘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간대 토양은 기반암에 영향을 받죠. 기반암에도 기억이 들어가고 간대 토양에도 기억이 들어가더라. 같이 묶어서 외우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수토인지 어떻게 하느냐. 성대토양과 간대토양. 약간 대학교 이름들하고 좀 비슷하죠. 간대토양도. 자, 그러니까 좀 성숙을 하면은 성인이 되면 대학에 가더라 라고 생각하고 성수토라고 암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사실 거의 개념 첫 수업 시간에만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잘 기억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적토 같은 경우에는 미성수토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에서 보면은 석회암 풍화토의 기반암은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은 고생대 해상층에서 주로
포함된다? 그렇죠. 고생대성층에서는 조개 껍데기와 생선뼈가 퇴적이 되면서 석회암이 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충조토는 주로 하천에서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면서 형성이 된다? 그렇죠.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고 아마 디귿 선지를 놓친 학생분들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18번 문항에서는 제일 많이 오답을 선택한 학생분들이 17번 문항에서는 제일 많은 오답을 선택한 선지가 5번 선지를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데요. 14%의 학생들이 선택했다라고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나오고 있고요. 2번 선지 선택한 학생분들도 14%로 좀 많았습니다. 근데 기억이 맞는 선지임은 체크하고 가셔야 했던 부분이었고요. 자, 디귿 선지에서 기억은 갈색 삼리토는 간대 토양이 아니죠. 성대 토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성대 토양에 속한다. 틀린 선제되죠. 미성수 토이기 때문에 성대 토양, 간대 토양에 둘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제되어서 정답은 3번 선지가 되는데요. 사실 평가원에서 그동안 토양을 선지로 만들 때에도 어떤 뭐 토양이 성대 토양이다 또는 간대 토양이다라는 선지를 만들 때 틀린 선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기존의 평가원 문제를 기반으로 좀 잘 정리해 두었던 학생들이 디귿 선지를 보고 평가원이 보통 이런 선지를 틀리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5번을 고른 학생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은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 15번 문항을 똑같이 가져온 문항입니다. 6월 모의고사 15번 문항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 출제되었을 때 이 유형이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이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충청권과 영남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래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평가원의 선택은 이번 시험에서도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이 문제 유형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 구성은 똑같았고요. 자, 지역도로 보겠습니다. 고양이 나와 있죠. 자, 고양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고요. 용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천이 나와 있는데 춘천은 기업도시죠. 그리고 정선이 나와 있습니다. 정선은 탄광도시가 되죠. 자, 이 탄광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서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인구가 급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죠. 라가 지금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따라서 라가 정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인구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나 지역이 지금 90년대에 특히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물론 가도 지금 90년대에 인구 증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가 지역은 그보다도 2000년대 이후로 가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은 2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기도 하고 2기 신도시가 건설이 될 때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던 용인의 특징이 되죠. 따라서 90년대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나가 고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 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다로 연결이 되는데요. 참고로 기업도시라든지 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이후로 지정이 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로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춘천뿐만 아니라 뭐 전주라든지 특히 진천이 이런 경향이 좀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다른 대표적인 혁신도시 김천이라든지 진주, 나주 이런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2010년대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달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또 2010년대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죠. 춘천을 또 그 체크해 줄 수 있는 뭐 힌트라고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에서 고양은 용인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자, 고양과 용인은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고양도 100만을
조금 넘어가는 도시고요. 용인도 인구 규모가 100만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연도별로 이제 고양과 용인은 인구 순위에서 수도권 인구 순위에서 뭐 서로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인구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봐줘야 되겠죠. 고양과 용인이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면적 중에서 면적이 더 좁은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을 텐데, 고양이 용인에 비해서 면적이 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고양이 더 높다는 게 되겠죠. 1번은 맞는 선제되고요. 2번에서 춘천은 정선보다 지역내 농가 비율이 높다, 틀린 선제되죠. 춘천보다 정선이 촌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가 비율은 정선이 더 높을 것입니다. 3번에서 가와 나이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고양 같은 경우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틀린 선제되죠. 4번에서 가에서 라는 모두 수도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정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가와다는 경기도 나와라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다. 틀린 선제되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3번 선지 고른 학생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을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렸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1기 신도시라는 걸 놓치고 가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 연결된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춘천과 고양을 서로 좀 바꿔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기도 했었지만, 정답률이 지금 68%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타임어택 반응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 문제가 타임어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번까지 그게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출제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천안이 나와 있고요, 진천이 나와 있고요, 청주가 있고 전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지정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혁신도시에 지정이 된 곳은 전주와 진천이 되죠. 따라서 이 두 지역이 가 또는 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명의 첫 글자가 도읍 명칭이 유래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주와 청주가 되죠. 전라도의 전주, 그 다음에 충청도의 청주가 되는데요. 자, 이 두 지역이 결국에는 가 또는 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주가 지금 가 또는 나이고, 아니면 가 또는 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와 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다른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주가 반드시 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 진천이 되죠. 다가 청주가 됩니다. 남은 천안이 라로 연결이 되죠. 자, A에서 기억에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우 마을은 전주에는 있지만 진천에는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제되고요. 국제공항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를 보게 되면은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있지만 전주에는 국제공항이 없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제됩니다. 자, 경부선 고속철도가 통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은 아산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은 통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송역이 있죠. 마찬가지로 통과합니다. 디귿은 맞는 선제되고요. 리을에서 D에는 전주, 청주, 천안의 공통점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도내 인구 1위 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인구 1위 도시고요. 청주는 충북에서 인구 1위 도시고, 천안은 충남에서 인구 1위 도시가 됩니다.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선제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상 한국지리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